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주식이 실물 경제에 선행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10일까지의 수출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아직도 무역 적자는 1년 4개월째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나아지고 있다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어떤 산업들이 회복되고 있는 건지 차근차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 대표 기수 3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황 팀장님 혹시 간이 좀 안 좋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얼굴이 항상 까마셔가지고 간이 안 좋으신 건가요? 태생이 이렇습니다. 태생이 이렇고요. 원래부터 까마신 거예요? 네, 주말에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해서 별 실내 스포츠는 잘 안 하고 무슨 운동하세요? 실외에서 테니스도 많이 치고 러닝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겨울에 하얘졌던 얼굴이 이제 까매지는 시기로 들어간 거예요. 정점은 안 찍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항상 감으셨던 것 같은데 하얀 적도 있었나 보군요. 저는 겨울에 엄청 하얘졌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변함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별로 안 중요한 얘기긴 한데 간이 안 좋은 건 아니다. 이거 시청자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먼저 오늘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짧게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우리 박 팀장님부터 들어보죠. 예, 미국 시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과열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진입하셨던 분들 좀 있으시겠지만은 약간의 좀 과열된 상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비중에 대한 조정을 조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말씀이세요? 네네. 그리고 국내는 FOMC 경계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경계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관망인데 한 줄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션 만기 때 매도한 것만큼 오늘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조적으로 되는 거냐 아닌 거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끼리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열어봐야지 알 것이다. 외국인 기조가 이렇게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오늘 3,300억 정도 매도한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 팀장님. 외국인 수급은 사실 오늘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떨어졌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개인이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차이일 수 있는데 개인이 파는 날은 오르고 개인이 사는 날은 떨어집니다.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이 컨트롤 하는데 거기에 기관이 세게 들어오느냐 약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종목장이 좀 화려하느냐 덜 화려하느냐 그 차이인데 오늘은 좀 후자였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도 과열 맞다 생각합니다. 대형주들도 오늘 좀 쉼이었는데 다만 주식시장을 막 대피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산 수량만 생각해봐도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임팩트가 잠깐 단기 임팩트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다시 그러니까 보면 작년 6월에 악몽을 많이들 떠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6월에 좀 세게 떨어졌거든요. 딱 이제 1년째 되는 날, 1년째 딱 되는 달인데,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으로 매매하시기는 좀 어렵기는 해도 아직은 해볼 만하다. 아직은이라기보다 앞으로는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3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CPI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고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통화 정책도 이번에 결정이 많이 되는 나라들이 있고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CPI 발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이죠. 그때 발표가 되는데 사실 좀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시장에 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은 주가에 특히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CPI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아주 큰 변동성을 주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번에 FOMC 연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되고 사실 제가 좀 집중하는 부분이 사실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3시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인데 3시 반쯤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때 이제 또 파월의 입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아마 이번에 그 부분에서 아니면 시장이 크게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점도표는 뭘 보라는 말씀이세요? 점도표는 사실 이제 앞으로 향후의 어떤 금리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이렇게 점도표를 발표하는데 3월달에 있었던 점도표가 벌써 그 부분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향후의 어떤 점도표,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이제 이 연준 이제 총재들이 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설정할지를 저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앞으로 뭐 더 올라갈 거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감지해 볼 수 있다 네네. 이런 거죠. 그 지금 CPI는 그렇게 비중 있게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박찬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CPI가 전월에 4.9% 네. 그리고 컨센서스가 4.1% 정도 나오니까는 항상 지금 시즌에서 기억하는 건 그거보다 더 나오냐 덜 나오느냐 요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스티키한 스킵이 그러니까 매파적인 스킵이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게 요즘 말이 굉장히 자주 만들어지는데 캐나다랑 그 이제 호주랑 이제 금리 인상 나왔을 때 스탑앤고라고 얘기하고 네. 이번에는 매파적 스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막상 그 매매라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점도표에서 기억에 이제 3월 점도표가 18명 중 위원 중에서 7명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요 7명이 한 5명 정도로 줄어들면은 생각보다 비테크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빅테크 주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성장주 단에서. 네. 그러니까는 막상 지수를 편하게 이제 지수를 뒤흔들 만한 그런 이벤트라는 것보다는 그 섹터별로 어느 쪽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가 더 중요한 점도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를 아까 황 팀장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땡긴 우리의 주가를 네.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뭐 1조 이상을 한 3일 동안 판다.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지수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그런 그 섹터에 대한 영향이 없겠느냐? 이거를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러더라도 FOMC 결과는 시장을 흔들 만한 변수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이번 주에 통화 결정하는 것 같은데 올린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올릴 가능성 높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7월에도 아예 미국이 못 올리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 페드와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네. 일단은 6월 동결 가능성이 한 70%, 네. 그다음에 7월에는 인상 가능성이 70%입니다. 네. 네, 근데 이 페드와치에서 나오는 이제 결과들을 보면 작년에 과연 올해 어떻게 됐느냐인데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려지고 계속 그 확률도 계속 바뀌고 사실 올 초에만 해도 올 초에 굉장히 좀 전망들이 많이 갈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일 단위로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의 금리 인상 전망이 사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네. 큰 틀에서 보면 사실 금리 인상은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네, 인상은. 왜냐하면 이미 주가들이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포지션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부분들이 이미 자산시장에 특히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충격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큰 방향성이 늘어지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네. 사실 여기서 5%인 기준금리가 사실 6%, 7% 갈래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작년 6월 달에 그 인상 폭이 엄청나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했는데 지금 사실 인상 폭은 정말 이제 점점 미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충격 그 한 방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관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만 좀 타이트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너무 작년과 같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올해는 뭐 CPI 얘기하셔서 좀 첨언을 하면. 네. 연준에서 금리 결정하는 거는 물가하고 고용이잖아요. 네. 작년에는 이미 이제 물가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올해 다 상실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엄청 충격적인 결과로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는 고용 실업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뭐 안 잡히고 있는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덜 잡히고 있는 거지 안 잡히고 네.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금리를 막 파격적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네.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이번에 뭐 동결이 되고 앞으로 뭐 금리 인상도 좀 잦아들고 이러면은 서머 랠리가 오는 겁니까? 코스피 뭐 할 것 없이? 랠리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랠리가 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 저는 7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사실 과거에도 이제 지역은행에 대한 어떤 좀 리스크가 좀 커졌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여러 이제 파산하는 지역은행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나 여러 이런 약간의 악재가 좀 껴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도 마음속에 조금 준비는 하시는 게 좀 좋지는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경계가 랠리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악재들이 혹시나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많이 공실이 있다. 그렇죠. 지금 역대 최고치라고 하니까요. 걱정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네네. 한데. 자, 알겠고요. 오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종목들이 또 이렇게 솟구쳐 오른 느낌이더라고요. 소금 관련주 상한가 행진을 했어요. 오늘 그 종목이 인산가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 상한가 쳐도 1,000억 정도 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는 아닌데 네.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수산 관련주라든지 이런 인상과 같은 종목이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여기만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매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장이 오늘 그만큼 할 게 없어서입니다. 시장이 할 거 없을 때 이쪽으로 좀 몰리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요즘 매매를 할 때 지난 주까지는 매매할 만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현장에서 굉장히 좀 한산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거래 대금도 지난주 대비해서 8조대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항상 그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아침에 오르는 거 보고요. 오늘은 조금 쉬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 그쪽으로 이제 쏠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후에 봤더니 이게 상한가가 중간중간 풀리더라고요. 풀리다가 시장이 빠질 때 상한가가 다시 올라갈 정도로 일단 그렇게 좀 일종의 그 좀 쉬는 장에서 쏠림 현상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 게 없어서 이제 소금 관련주로 몰려간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되면 어쨌거나 미리 사둔 소금이 이제 가격이 막 치솟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재기를 좀 하는 움직임도 관측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산업이 끝장나는 이슈 아니에요, 이거? 수산업이 끝장나기보다는 인류가 끝장나는 이슈까지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또 어떤 이슈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주식시장을 하는 관점은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잘 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은 뭐 장기적인 관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방류가 이렇게 당장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막 올랐던 종목들은 방류가 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떨어질까요? 다시? 대부분 이런 테마들은 재료 소멸이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소멸되는 케이스들이 많죠. 더군다나 인상과 같이 시가총액이 사실 1,000억짜리고 이런 주겸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완전 개별이잖아요. 완전 단독이고 시장에서 사실 조금만 잊혀져 버리면 정말로 이제 그 고점에서 잘못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죠. 오늘 또 우리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주식이 진짜 저는 굉장히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수출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1.2% 증가를 했다. 수출이 증가한 게 이제 9개월 만이라는 건데 코스피가 최근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간 거랑 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아직 가려면 길이 좀 멀죠. 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에 있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데 사실 반도체 부분은 지금 좀 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반짝 이 월별,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이런 1.2% 정도 이제 증가했다라는 요 반가운 소식인데 조금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환호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3분기 때 이러한 이제 어떤 수출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조업일수가 그 지난해 비교 당시보다는 조업일수가 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일평균으로 따지면 오히려 수출이 좀 감소한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뭐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4월에는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 41%였고 5월에는 마이너스 36%, 6월 들어서 10일까지가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감소폭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느려요. 수출 회복 속도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당연히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베팅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일단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항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열흘까지밖에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3분기를 좀 바라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수출 통계 자체는 어차피 가격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산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DDR4든 5는 오르고 있고요. 5든 오르는 효과가 가시화되는 수준 시점 자체가 아마도 3분기 정도 된다는 분석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때 정도 조금씩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반도체라는 부분 자체가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세계적인 경기가 풀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오늘 좀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자료 보니까는 화웨이에서 올해 그 휴대폰 출하량 가이던스를 좀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휴대폰 출하량 가이던스 한 1년 동안 올린 거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2,900만 대에서 4천만 대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게 모든 그런 가격 데이터들이 이게 하나하나씩 단초가 맞춰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회자가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아주 약간 희망을 봤다면 지금 좀 날아가고 있는 또 수출 업종들이 또 있더라고요. 완성차와 선박. 특히 선박은 수출액이 161%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그래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조선주가 사실 뭐 박 차장님이 할 거 없다 그랬는데 조선주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동안 좀 약간 비주도성이었던 애들이 좀 튀었던 그런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행이라든가 뭐 그런 쪽 섹터들 좋았었는데 지금 조선하고 완성차는 도대체 언제 갈 건데 저 한 2년째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완성차들은 현대기아가 좀 잘 올라왔죠 상반기 내내. 근데 오히려 좀 약간 그런 기사들이 빵 터지고 나서 지금 현대기아가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뭐 생산 취소 나오면서 설비 취소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은 지금 잠깐 빠져나왔던 자금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현대기아가 빠졌던 시기가 반도체가 굉장히 셌던 시기하고 겹칩니다. 이게 결국은 순환매의 양상을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일부 몇 종목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안 좋다라기보다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매도 심리가 굉장히 조금 자극적인 조금 엄청 심리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자리들이 많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형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선주 얘기하시다 갑자기 자동차주로 넘어갔어요. 조선주. 조선주부터요? 조선주는 저는 계속 매매해도 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제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조선주 언제 올라갈 건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조선주 갈 때 됐다 나온 이야기가 조선주하고 자동차가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이제 그 올해부터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뭐 LNG선이라던가 컨테이너선 이런 게들이 아니라 좀 그 LNG 추진선 바뀌고 그다음에 하이테크들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배들이 나오면서 조금 약간 성질이 좀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선주를 저도 지금 2007년, 2008년대처럼 과감하게 뭐 그때처럼 배팅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구간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쉴 때 분명 이 종목으로 충분히 좀 개자방을 해줄 수 있는 섹터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 조금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시장이 좀 결 같은데요. 지금 시즌이 약간 턴어라운드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미 실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즌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경험적으로 자동차가 미리 그러니까 잘 좋았을 경우는 오히려 실적 발표 시기 전에 미리 좀 올라갔던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 경향이 최근 1년 동안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여쭤보시던데 이게 완성차가 사실은 이평선을 다 깼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난주에 계속 회자가 되는 우리가 진짜 듣기 싫은 말 있죠. 뭐 듣기 싫으세요? 저는 주식시장에 제일 싫은 말은 피크아웃입니다. 예, 피크아웃 잘못 맡으면 한 2년 빠지거든요. 예, 예전에 화학주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레포트화 되는 부분, 시장에서 회자되는 부분이 자동차주 피크아웃이 아니느냐, 실적의 고점이 아니느냐, 그거고 그에 대한 그 뭔가 논리로 나오는 부분이 그 메나임 중고차 지수라고 아시죠? 중고차 지수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가 중고차가 그러니까 신차가 완성이 안 되니까는 중고차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중고차가 이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빠지고 있으면은 신차 사이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 지금이 가장 피크가 아니냐라는 일종의 우려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물론, 지수는 그 중고차 지수는 글로벌 지수예요? 그 미국 지수요. 미국 지수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할 때 솔직히 제가 이제 일선에서 매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피크아웃입니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무조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 추정치가 언제 나올 때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분기 추정치가 언제 나옵니까? 7월달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 중순에서 7월 초중순까지 이 시즌이 뭔가 약간 내러티브란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시즌인데 이게 지금 판매량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드라마틱한 판매량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뭔가 움직이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회자되었던 게 한 지지난주까지 팀장님도 기억해 보시면 완성자동차가 갈 때 부품주가 세게 튀었었거든요. 그래서 부품주가 좀 가볍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다녔었으니까. 근데 어제 지난주 목금부터 눕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잘못 물리면은 이게 한참 걸려요. 이게 저기 부품주 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거 밀려서 한 20% 이렇게 물려버리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희 경주마 시간이 팔아라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아닌데 막상 그런 우리가 피크아웃 됐습니다라고 우리가 뭔가 확인을 하고 봤을 때 그때 주가는 이미 빠져 있었다는 거. 지금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시즌을 보는 거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자동차주에 그러니까 좀 쉽게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자동차가 좀 덜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공매도 이슈 이런 거는 작용 안 한 거예요? 현대차 뭐 이런 데에 대한 기아. 일단 뭐 그런 공매도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런 우려가 있으면 공매도는 시총 상위주는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이슈가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얼만큼 몇 퍼센트 차지하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넘어선 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좀 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실질적으로 좀 매수세를 좀 주저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공매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퍼포먼스가 덜 나오는 효과지 않을까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이 자동차주 그 찬물을 좀 끼얹을 만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긴 했습니다. 바로 GM하고 포드가 이제 충전 표준 규격을 모두 테슬라에 맞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충전 규격이 다르다 이런 건데 테슬라는 이제 NACS 요 방식이다. 현대차는 CCS 방식이다. 뭐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뭐 일단 뭐 충전 단자죠, 단자인데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규격이 좀 다르다.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추가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떤 표준 규격이 분명히 어떤 정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뭐 크게 엄청난 그 악재가 된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죠.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해결책은 분명히 마련하고 있을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기업 차원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그 젠더 같은 거 끼우잖아요. 여행 갈 때. 아댑터. 플러그 아댑터. 예. 그런 것만 끼우면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GM하고 포드가 테슬라랑 규격을 맞췄다는 게 2차 전지주들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강하게 흐름을 보였던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에코프로하고 또 에코프로가 또 장중에 좀 센 모습 좀 보였었고요. 2차 전지 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뭐 종목들 보면 사실 그동안 좀 안 움직였던 종목들도 좀 신고가를 또 쓰는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또 상대적으로 올라왔고 그 섹터 안에서도 또 순환매나 또 주도 종목들이 또 바뀌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주식들은 참 매매하기 오히려 그냥 비우고 매매하기 참 좋은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매를 하더라도 하락 추세 있는 종목 매매하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기술적인 지표들도 굉장히 좀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매매 관점이라고 하면 확률 게임인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매매하기에는 정말 참 좋은 섹터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오늘 제가 매매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성일하이텍 뭐 폐배터리라든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런 식으로는 저는 접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좀 전 2차 전지는 여기서 과연 해서 에코프로를 여기서 더블이 가도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유가도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유 600만 배럴을 사들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기름을 풀었거든요. 근데 기름값 오르는 건 이제 막는다고 기름을 풀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 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뭐 비축유를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굉장히 유가 130달러 갈 때 미국에서 풀었잖아요. 풀 때 얘기를 한 게 70달러대 정도 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속을 좀 하는 거 지키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이제 8월 달부터 300만 배럴 정도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가도 73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아마도 이제 그 정도 레벨을 미국이 생각할 때는 유가의 하단부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싶은 거고요. 일단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결론적으로 항상 글로벌 경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쭉 그 정도는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00만 배럴 중에 300만 배럴은 5월에 벌써 샀고 9월, 8, 9월 정도에 이제 나머지 300만 배럴 산다 그랬는데 이게 산 600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푼 걸로 따지면 최근 1년 동안 푼 거에 한 주 정도 푼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하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유가를 사실 이제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가를 가지고 막 급등과 급락 사실 뭐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일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나와야 좋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안정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박스권에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너무 내려가면 또 미국에 있는 기름업체들은 너무 안 좋을 거고 너무 올라가도 사실 물가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 무슨 사우디랑 미국하고 원래 사이가 굉장히 최근에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졌죠. 예전에 그 기자 한 분이 이제 살해되면서 좀 관계가 악화됐었는데 오늘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으로 이제 사우디로 넘어갔죠. 그 이제 골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골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브 골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리브 골프. 네, 리브라고 사우디 오일머니로 운영되는 이제 골프 프로리그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PGA 선수들이 사실 리브 골프 많이 넘어갔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면 지난 밤에 두 리그가 합병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내용이긴 한데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로리 맥길로리 많이 아실 건데 로리 맥길로리가 나와서 원색적인 비난을 할 정도로 사우디 그 리브 골프에서 이제 뛰자. 쉽게 말해서 우리 리그에서 뛰기만 해도 돈 줄게. 꼴등을 해도 1억 5천만 원인가 그 정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타이거 우즈한테는 우리 리그 오는 이적료로 1조 원을 제시했을 정도거든요. 너의 성적은 상관없어. 우리 PGA 나가지 말고 리브 골프 와서 뛰어줘. 이것만으로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좀 합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어체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 정도로 뭔가 원유에 대한 안정을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GA가 사우디 자금에 우리 이제 합병하고 잘 지내보자. 사우디랑 미국이랑 잘 지내보자라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이 합병도 했고 하필 넘어간 시점이 국무장관이 미국에 가서 MBS 빈살만을 만난 시점하고 이제 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공급 측으로 인한 사우디 그 오일의 급등락은 좀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 앞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그 원유 비축유 풀었다가 다시 사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우디와 미국이 점점 잘 지내게 되면서 원유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이라던가 그다음에 미국 오일 관련 회사들에 대한 뭐 안정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까지도 좀 큰 그림을 놓고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급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골프까지도 동원해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사우디가 지금 추가 감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배럴당 한 70달러 되는 수준에서 유가를 좀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전략 비축유 그만 풀게. 골프도 좀 합치고 화해 제스처를 막 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골프 합치는 거는 약간 황 팀장님의 뇌피셜도 약간 들어가 있는 뇌피셜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언론에서 많이 좀 다뤄지기도 했었고요. 왜 하필 오늘일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신빙성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저는 골프에 관심이 없어서.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가의 예. 향방. 네. 지금 배럴당 $70인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네. 뭐 유가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도 네. 80불에서 90불 선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가격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미국의 액션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인 어떤 박스권 안에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예, 그러한 어떤 액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이슈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 팡이 아니라 메가캡 에잇의 시대가 온다 이거거든요. 팡은 이제 뭐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앞글자를 딴 건데 메가캡 에잇이요? 좀 생소하네요. 저는. 네, 이 메가캡 에잇이 사실 미국 주식을 혹시나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들은 네. 그 야데니 리서치라는 그 에드 야데니라시는 그 애널리스트 분이 계세요. 네. 예전에 월가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셨던 전설적인 그런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그분께서 예전에 이제 메가캡 에잇이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리서치 자료에 많이 넣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주목을 안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 빵이다, 뭐 마가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여러 조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빅테크 주식에 많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그 메가캡 에잇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8개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네. 네, 거기에 넷플릭스까지 하나 빠졌나요? 구글, 알파벳, 네, 네. 그 구글이죠. 예, 그래서 테슬라. 네, 일단 다 테슬라도 넣었죠? 있었고요. 네, 네. 예, 하여튼 이게 8개 종목인데 최근에 너무 많이 이제 네. 올랐기 때문에 예, 이런 팔란티어는 안 들어갑니까? 팔란티어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박 팀장이 맨날 강조하는 팔란티어. 예, 제가 사랑하는 종목이지만 네. 아직은 한참 멀었다. 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게 미국 증시가 지금 빅테크 쏠림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빅테크 쏠림이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심해서 예, 이런 얘기가 뭐 많은 이제 차트가 나왔었죠. 상위 10개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나머지 S&P 500은 밑에를 기고 있고 네. 그 외의 종목들도 밑을 기고 있더라. 네. 이러한 이제 차트가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말단을 저희가 좀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 금리도 고금리의 어떤 고착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에 많이 돈이 쏠림 현상이 좀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메가 트렌드가 또 겹쳐지면서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이다, 뭐 애플이다, 뭐 여러 이제 뭐 하드웨어나 다 이제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이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쏠림 현상이 계속 이제 빅테크 쪽으로 예,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메가캡 쏠림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굉장히 많이 쏠렸다. 이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고평가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 쏠릴 만큼 좋으니까 많이 쏠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금리 상황 대비해서도 현금 창출 여력이 많기 때문에 네. 그동안 코로나 시절에 현금을 무지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뭔가 조달 비용이라든지 고금리에 취약하지 않은 구조다라는 것 때문에 쏠릴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면 이후에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플랫해 돼가지고 금리 뭐 11월이든 뭐 내년이든 또 만약에 떨어지는 구조가 되면은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그때 중소형주가 언제 가게 되느냐 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지금 고금리가 고착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 지금 추가적으로 된 세 가지 회사 중에 엔비디아, 테슬라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예, 마이크로소프트 어차피 이제 큰 메가캡이었고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3,100조, 네. 애플이 3,600조.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어떻게 남아있냐 했을 때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아직은 1,200조 정도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익단을 비교하면 좀 어렵긴 해요. 그러더라도 조금은 더 갈 룸이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 예측하는 것도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혹은 뭐 우리가 테슬라가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요걸 보면은 네. 우리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하는 데에 따라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더 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더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지금도 이게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스승님이 있어요. 스승님한테 잘 가는 주식을 여기서 팔았습니다 했을 때 신입사원들이 다 혼났습니다. 왜 혼난 이유는 너희가 감히 끝을 어떻게 예측을 한다고. 추세의 끝은요 꺾인 다음에 확인하는 겁니다. 네. 물론 밸류에이션 봤을 때 뭐 퍼 지금 200배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매출에 대한 밸류에이션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시대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한 3월 달인가 처음에 AI 얘기했을 때 처음에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근데 지금 대세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의 끝을 제 개인적으로는 예측하고서 내가 여기서 이 정도 시총 뭐 1,500조에서 끊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왜냐하면 그렇게 밸류에이션 될 종목은 이렇게 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되는 종목은 이렇게 크게 땡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원래.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추세를 좀 일단 즐긴다는 표현보다는 인정하고 내가 네.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좀 혼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선배님 혼났으니까 옛날에. 네, 알겠습니다. 네가 감히 끝이 어딘 줄 알고 그런 아니요. 황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뭐 스스로 전 추세 추종자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소개가 된 미국의 유명한 트레이더 중에 마크 미너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챔피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장 지표를 볼 때 재무적인 지표를 볼 때 가장 쓸모없는 거를 PER로 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30배든 50배든 100배든 그 추세의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시장에 정하는 거고 사실 꼭지에 판다는 거는 뭐 팔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추세 꺾이는 거 또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인 거지 절대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바닥에서 사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바닥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로 싸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시장에서 대시세를 주는 것들은 대부분 높은 PER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고평가다, 뭐 여러 가지 고점에 대한 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실제로 고점을 통과했을 수도 있지만 후행적으로. 근데 그 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주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 좀 판단을 하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캡 에잇이 다 잘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보시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종목별로 보자면? 종목별로 보게 되면 좀 안 갈 것 같은 종목들 말씀하시는 거? 갈 것 같은 거 안 갈 것 같은 거? 일단은 뭐 사이즈가 이제 큰 종목들은 네. 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미없다라는 표현을 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뭐 반대적으로 이제 뭐 PER이 지금 높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마어마한 상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약간 개인적 취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라고 하지만은 거의 이제 뭐 가치주 같은 여러 이제 그런 성격도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소비자들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어떤 투자의 어떤 취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을 아끼신. 저는 뭐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자, 우리가 지금 메가캡들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국내 주식으로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마침 샘 알트만,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픈 AI 샘 알트만 창업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AI 관련주들 요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움직임이 기대보다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장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내종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오히려 당일날 플러스 났다가 다 많이 음전환을 했고요. 네. 이게 일종의 좀 이벤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그런 이벤트성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금요일 날 월요일부터는 조금 그 다음에 움직였었던 작은 AI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AI 관련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안에 하드웨어가 좀 들어 있습니다. 장비 쪽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대장으로 여겼었던 국내 4가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소프트웨어,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쪽이 움직였다면은 최근 뭐 물론 작은 종목들이긴 하지만 다 하드웨어 베이스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엔 국내 시장은 좀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뭐 한국 토큰 문제 개선 중이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 지금은 조금 실적이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시장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레이저 노칭 장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은 그 실체가 좀 보이는 것들 하드웨어 쪽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샘 알트만이 17개국을 전 세계 순회하면서 지금 몇 달째 돌고 있는데 스타트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게 우리나라가 되게 유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오픈 AI의 개발자들을 데리고 온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구글도 AI 초거대 AI 발표하면서 한국어를 지원하겠다 이런 멘트를 날리기도 했고 한국이 AI 개발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나 보죠? 어떻게 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네. 저는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 종목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챗 GPT를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한국 시장, 한국 기업들이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기술적인 혜자는 다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큰 회사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메가캡 8가지 종목들이 결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종목들 회사들인데 네. 한국 시장에 뭐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터져서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네. 돈을 버는 것들은 결국 큰 기업들일 거고요. 큰 기업들에서 우리나라 종목 찾는다면 우리나라는 네이버밖에 없지 않을까. 네.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카카오는 아니고 아니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두 개 중에서 고르라면 네이버. 네, 네이버가 훨씬 낫지 않을까. 네. 그 생각 계속 듭니다. 이게 MS랑 구글이 한국어 막 지원하고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경쟁이 될까 싶기도 한데. 네. 뭐 요번에 이제 많은 이제 나라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한국어 지원은 뭐 제가 볼 때는 립 서비스로 좀 해주신 것 같고 일본 가시면 또 일본어 지원하겠다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건 약간 립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이 한국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어떤 구글 번역이나 이게 어색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포털 사이트를 계속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은 어떤 친밀감에 있어서 좀 더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챗 GPT나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어플이 있습니다 또. 네. 예, 뭐 예서 PPT를 뭐 만들어 준다든지 그림 그려 준다든지 아니면 뭐 작곡까지 또 하는 그런 이제 뭐 어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이제 어떤 생태계를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에서 젊은 이제 세대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40대, 50대, 60대 또 나아가서는 저희 노인분들은 또 어찌 보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그 사용률이나 어떤 점유율은 크게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분기 지나서 한 10% 정도 구글이 조금 따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네이버를 포털 쪽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놓겠다는 AI는 국내에 굉장히 특화돼 있는 우리가 이제 버티컬 AI라고 하나요? 그렇죠. 뭐 약간 좀 특화된 AI를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반기에 AI가 나오면 뭐 네이버, 카카오 주가 흐름에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 저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대부분 얘기 들어보고 보면은 일단 실적이 나와봐야 안다라든지 그러는데 최근에 글로벌 시장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는 일단 이쪽에서 조금 반응만 좋으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뭔가 실적이 베이스 돼서 해야 되는데 AI 쪽은 약간 밸류에이션 좀 무시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네. 일단 괜찮을 것 같은데 하이퍼 클로버 X가 7월달에 발표를 하죠. 근데 이게 GPT-3보다 한국어가 6,500배 학습돼 있다고 하니까는 그 정도면은 제가 GPT를 써봤거든요. 썼는데 좀 공손히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 예의를 알려줘.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뭐가 재밌니 하면 대답을 잘 안 하고 좀 뭐 알려줘. 예를 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쪽이랑 우리랑 약간 한국어상의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가 이걸 6,500배 이상으로 G3보다 뭔가 학습된 것을 하면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그 우리가 40, 50대 분들이 요즘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40대긴 한데 그 오히려 그쪽에 맨파워가 가지고 있고 구매력이 갖고 있는 층에서 조금 더 결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를 하고 7월달에 우리가 좀 써보긴 해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결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써야 되거든요. 네. 기업에 대한 이슈는 또 개별 이슈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금 이따 기회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업은 똑같아요.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업 내부 문서 같은 경우로 이걸 오픈 AI로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네. 또 네이버랑 같이 지금 협업 중이라 하고
뭐 저희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이런 국내 시너지가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글이라든지 뭐 샘 앤틀만 한국 시장 좀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러게 좀 특화된 부분이 우리는 하드웨어를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벤치마크 하지 않을까. 요거 때문에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AI가 그렇죠. 조금 주목을 받았다는 말씀을 연결져서 하신 거거든요. 자, 애플은 의외로 지금 AI보다는 뭐 MR 헤드셋, 비전 프로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였나요? 나온 게? 그 뒤에 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좀 모르겠어요. 비전 프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뭐 애플은 뭐 하드웨어 업체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새롭게 좀 나왔는데 네. MR 헤드셋을 뭐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고 그 MR 헤드셋을 이제 이용하는 이용 평가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이용자들 몇몇 분이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리뷰를 좀 썼는데 사실 VR을 쓰셨던 분들은 아마 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VR 쓰면은 약간 어지럼증이 좀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현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괴리감이 좀 있고 그런 부분 적응하는 과정은 뭐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처음에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이 이제 한국 돈으로 45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블룸버그를 제가 이제 잠깐 인용을 하자면은 네. 내년 판매량을 이제 90만 대를 목표를 했어요. 애플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상용화 되기까지는 내년에 90만 대는 안 된다. 네. 한 10만 대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적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또 저가형 이제 헤드셋이 또 나온다라는 그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카메라나 뭐 부품이나 센서 몇 가지 좀 빼겠죠 그 안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또 출시되는. 이런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이 MR이 좋냐 안 좋냐, 그러면 뭐 비싸냐 싸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웨어러블 기기 자체가 기존과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어떤 디바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함을 이제 알리는 하나의 뭐 순간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애플이 이제 나오고 나서 뭐 어떤 중국 업체에서 또 따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이 그걸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생태계 환경을 위해서 또 부가가치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최대 수혜는 게임 개발사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최대 애플 MR 헤드셋의 최대 수혜는 누굽니까? 그렇죠.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니까요. 네. 사실 최대 수혜는 성인용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많이 네. 드는데 사실 없잖아요. 네. 네. 게임 쪽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에서 결국은 큰 그림에서 OLED 쪽 시장은 이제 커가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OLED 오늘 장비 주식들 몇 개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4월 달, 5월 달에 OLED 관련 주식들, 장비 주식들이 좀 핫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쉬었거든요. 한 보름 넘게 쉬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OLED 관련 주식들 결국은 해상도 부분을 MR이든 애플이든지 간에 애플이 하는 기기든지 간에 이제 오래 시간 커져 갈 거기 때문에 네. OLED 관련 주식들은 한번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그 또 평가들을 좀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3D, 네. 예,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그 3D 자체가 어마무시하다, 예, 난리 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나가고 싶은데, 네. 예, 제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이 굵직한 일정들이 많아가지고요. 투심이 좀 다소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럴 때가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세세한 이벤트들보다 회복되고 있다는 방향성,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